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입니다. 얼마 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뒤 나온 우리 정부의 반응 중 하나입니다. 이런 말을 정부가 할 수 있는 이유, 이는 국제사회가 일본의 행위에 대한 근본 원인을 여기서 찾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해외 언론들을 모니터링하다 보면 이는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본이 이야기한 안보, 수출관리 절차 개선 등을 그대로 믿는 언론은 없으며 그 근본 원인으로 대부분 강제징용 재판을 꼽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치 외교적 문제를 경제 문제로 대응한 것, 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효과도 있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 당시 그들의 범죄가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것. 오늘 소개드릴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클립에서는 뺐지만 기사는 위안부 문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언론의 관심사 중 하나, 바로 한일 경제전쟁. 기사는 처음부터 그 원인이 강제징용 재판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팩트에 기반해 자세하게 독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녀는 13살이던 1945년 전쟁의 막바지에 거짓말에 속아 일본으로 건너갔다. 더 나은 교육과 생활이 있을 거라는 초등학교 교사의 말에 속았던 것이다. 공장에서는 적은 배급량으로 버티며 오랜 시간 일했으며 키가 작았던 어린 소녀는 작업을 위해 2개의 사과 상자를 딛고 일해야 했다. 일본군의 전쟁 물자를 대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 회사들은 오늘날도 계속 번창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10년에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수십만 명의 한국인들을 강제 노동을 위해 징집했다. 1965년 한국과 일본은 3억 달러에 합의했지만 강제 노동 희생자에 대한 배상은 없었다.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88세인 김 씨는 20년간 싸웠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한다. 일본 정부는 여러 번 사과했다. 그리고 금전적 보상도 했다. 라는 게 공식적 입장입니다.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과,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죄는 사과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금전적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저는 일본 정부가 이를 모른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국주의 시대를 꿈꾸는 일본 극우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가치상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사는 이어 과거의 문제가 현재 분쟁의 원인이 됐음을 말합니다. 이에 덧붙여 서구사회에 있었던 국가범죄와 배상 이야기를 꺼내며 한일 간 분쟁을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난 후 그들의 싸움은 무역전쟁의 중심에 있다. 한국 법원은 일본 회사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일본은 과거 협약에 따라 이를 보상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긴장이 고조되면서 7월 이후 일본 의류와 맥주 판매는 급감했으며 항공사는 여행 감소로 인해 일본으로 가는 노선을 폐지하기도 했다. 또한 양국 간 무역 관계도 위험에 처한 상태. 역사적 책임에 대한 충돌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오래된 문제. 그러나 이 문제는 동아시아만의 고유한 문제는 아니다. 1492년 미국의 식민시대부터 오스만 제국에 의한 아르메니아인 학살, 스페인에서 추방된 유대인에 관한 문제는 물론 비교적 최근에는 영국의 케냐에 대한 배상 문제까지 역사적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스나이더는 사람들은 이것이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전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에 대한 금전적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의미와 역사적 기억에 대한 소용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 기사는 일본의 반발 이유와 우려에 대해 말합니다. 다만 저는 일본이 금전적 부담의 확대 가능성 때문에 반발하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그 이면에는 정당성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보상이 아닌 배상을 한다는 것은 결국 전쟁 범죄를 인정한다는 것. 이는 곧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 일본 우익에게는 꼭 피해야 하는 겁니다. 실제 여성 참정권을 박탈하고 반일 발언 외국인을 추방해야 한다는 극단적이고 과거퇴행적 주장을 하는 게 일본 회의. 그들이 유독 과거 일제가 저지른 위안부, 강제징용 등의 인권범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는 그들이 실제로 인권을 가치로 삼는다기보다는 이러한 문제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1965년 당시 한국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는 조약에 서명했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이 조약이 인류에 대한 범죄, 이에 대한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강제노동 사건 처리에 분노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세계 질서를 뒤집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전 정부의 합의를 뒤집는다면 한국은 신뢰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7월 일본은 신뢰 문제를 이용해 반도체 재료 수출을 제한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철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한국 법원 판결을 인정하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듯 하다.
일본과 독일의 차이. 저는 결국 진심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심이 있는 사과를 하기에 배상도 확실한 게 아닐까. 기사는 독일의 배상 이슈도 소환합니다. 그러나 독일은 1999년 각종 소송과 논쟁이 벌어진 후 강제노동과 관련된 사건을 해결했다. 독일 기업과 정부는 50억 달러를 투자해 100여 개국에서 160만 명의 사람들에게 배상했다. 티모시 웹스터 교수는 저는 전쟁 후 일본이 충분한 속죄를 하지 않았고 적절한 배상 또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수백만 명의 한국인과 중국인들의 고통을 외면한 것입니다. 생존자 김 씨는 그 무엇보다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 바로 아베의 사과. 그러면서 그녀는 목요일에 또다시 서울 중심가의 거리로 나섰다. 최근 외신들의 경제도발 원인 분석은 강제징용 문제로 모아지는 추세입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극우화된 일본 정치 세력이 있으며 그들의 목표인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 언론을 제외하고는 외신에서 이런 분석까지 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과거 태행적 행보가 지속된다면 이런 그들 내부의 극단적 목소리들에 대한 분석도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이 정도 분석들이 다수 나오는 것만 해도 일본은 국제 여론에서 밀릴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게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니까요.